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의 추가 설명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주식시장을 하락시켰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현상이 이미 완화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달러 강세는 이미 꺾였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사실상 약세로 돌아섰고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도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꺾였다는 사실은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만 유일하게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표는 고용지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매우 견조한 모습입니다. 고용 상황이 양호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거침없이 인상할 수 있었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20만 개의 일자리 증가였는데 실제로는 26만 3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한풀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문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높게 올려도 괜찮을 것이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려고 했던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기사에 보시면 프린시플 자산운용의 시마샤 글로벌 전략 책임자는 기준금리가 375bp 인상됐음에도 지난달 일자리가 26만 3천 개 늘어난 것은 연준에게 금리를 계속 올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연준에서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금요일 하락세로 출발한 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 기사에서 간과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고용은 후행성 지표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고용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즉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경우 미래의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고용지표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12월 2일의 발표에 의하면 26만 3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manufacturing, 즉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서는 불과 14,000개의 일자리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10월에는 36,000개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있었는데 11월에는 불과 14,000개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에 그쳐서 10월의 39%에 불과했습니다. 즉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모든 일자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시간을 두고 자연히 다른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물건을 덜 만든다는 뜻이고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물건이 덜 팔리게 되므로 슈퍼마켓에서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인터넷 쇼핑도 덜 하게 되니까 이에 관련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여행도 덜 가게 되니까 여행 관련 일자리도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므로 세무사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분야를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10월에는 6만 6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는데 11월에는 8만 8천 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은 10월에 비해 줄었는데 이 분야는 10월에 비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8만 8천 개라는 규모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와 같은 분야의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느냐가 아니라 어느 분야의 일자리가 얼만큼 늘었는지 그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조업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은 고용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는 후행성 지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메타, HP 등 빅테크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감원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인력을 늘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빅테크들의 인력 감축은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수치는 아직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고용지수에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2월 2일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좋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해석은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저는 연준이 이 고용지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연준의 태세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제롬 파월 의장은 11월 30일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고 이는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성 일본도에서 벗어나 이와 같은 태세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희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연준이 12월에 아니면 늦어도 1월에는 통화 긴축을 완화하는 피봇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통화 긴축 완화에 따른 내년 상반기 자산시장의 강세를 예측하므로 이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연방은행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자산시장을 다운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윌리엄스 총재는 내년까지 제약적인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은 2024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블러드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금리 목표가 적어도 5%에서 5.25%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두 자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투자자들은 이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산시장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내년 주식시장을 상저하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후 체력을 회복해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를 예상합니다. 경기 침체를 염려한 연준의 피봇에 의한 상반기 강세를 예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지노믹 트리 종목 팔로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